한국은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겨우 이렇게 대처하나요? 조니 소말리라는 불법 유튜버가 한국에 와서 한국인과 한국의 역사를 무시하는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반응을 본 전 세계 사람들은 아니 왜 저렇게 반응하지? 한국 진짜 왜 이래? 같은 반응인데요. 소말리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이 전 세계가 전혀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행동을 했길래 세상 사람들을 충격받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커피잔을 집어들었는데 이미 몇 시간 전에 식어버렸더라고요. 연방청사에 있는 제 어두운 사무실에서는 노트북 화면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저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범죄 심리학자로 일하면서 별별 소름 끼치는 사건을 다뤄봤지만 이번 건은 좀 달랐어요. 조니 소말리라는 이름이 소셜미디어 게시물, 뉴스 기사, 동영상 클립을 넘기면서 제 화면에 계속 떠올랐거든요. 또야 또. 제가 혼잣말하며 새로 올라온 동영상을 클릭했어요. 영상 속에서 소말리는 서울의 한 평화로운 동네를 걸으며 일부러 노인들과 부딪히고는 웃고 있었어요. 그가 그들의 전통 의상과 조용한 삶의 방식을 조롱하는 모습에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저는 노트를 꺼내 글을 적기 시작했어요. 대상자는 취약한 사람들을 노리고 있음이 뚜렷하다. 충격적인 행동으로 관심을 얻으려 함. 진정한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음. 글을 쓰는 제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펜이 종이에 더 강하게 눌렸어요. 15년 동안 범죄 심리를 연구하면서 가짜 사과는 멀리서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게 됐거든요. 벽시계를 보니 9시 45분이었는데 이제 시간은 의미가 없었어요. 이 사건은 몇 주 동안 제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메모를 정리하던 중 제 전화가 뉴스 알림과 함께 진동했어요. 유튜브 스타 조니 소말리 평화의 소녀상 사건으로 역풍 맞아. 저는 즉시 링크를 눌렀어요. 기사에는 평화의 소녀상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소녀가 의자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청동 조각상이었죠. 그 동상은 일본 식민지 시절 고통받았던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상징적인 작품이에요. 그런데 조니는 그 동상 옆에서 농담을 하며 촬영을 했고 그걸 단순히 자신의 재미를 위한 도구로 삼은 거였어요.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몰라서 저러는 건가. 제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조니는 자기가 하는 행동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그의 모든 영상은 최대한의 분노를 일으키도록 철저히 계획된 거였어요. 범죄 심리학자로서 저는 그 패턴을 알 수 있었어요. 중요한 상징을 겨냥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자극하며 그 반응을 찍고 걸리면 사과하는 척했다가 또다시 다른 곳에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제 전화가 울리며 정적을 깼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에 있는 제 동료 데이비드 김이었어요. 엘리 새로 올라온 거 봤어?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여기 한인 커뮤니티가 움직이고 있어. 그 사람 하는 행동 전부 추적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여기랑 한국 당국하고도 협력하고 있어. 지켜보고 있었어. 제가 대답하며 두 번째 모니터로 눈을 돌렸어요. 거기에는 포럼과 커뮤니티 웹사이트가 띄워져 있었거든요. 엄청 체계적이더라. 92년 폭동 때 커뮤니티가 뭉쳤던 때랑 비슷하네. 근데 이번 건 다르지.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그땐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비즈니스를 지키려고 했잖아. 근데 이번엔 휴대폰이랑 컴퓨터로 퍼지는 걸 상대하는 거거든. 그래도 단합력은 여전해. 저는 또 다른 영상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조니가 호텔 방처럼 보이는 곳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변화하겠다고 약속하는 사과 영상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데이비드 새 사과 영상 좀 봐봐. 제가 링크를 보내며 말했어요. 뭐가 보이는지 말해줘.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카메라 밖에 있는 걸 읽고 있네. 눈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봐. 맞아. 제가 말하며 다시 메모를 적었어요. 이건 반성이 아니라 그냥 위기 모면용이지. 이미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의자에 기대며 더 큰 그림에 대해 생각했어요. 소말리는 큰 실수를 한 거였어요. 그는 한국을 쉬운 목표로 봤던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예의가 바르고 온화해서 그를 대놓고 막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는 중요한 걸 간과했어요. 존중과 평화는 결코 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밤이 깊었지만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조니는 단순히 돈과 조회수를 위해
혼란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 그는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촉발시킨 거였어요. 제가 마침내 짐을 챙겨 집으로 향하려 할 때 문득 그가 이 모든 결과를 조금이라도 예측했을지 궁금해졌어요. 미국 내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재미교포들은 단순히 화가 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조직적이고 단호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게시물들을 스크롤하며 보다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그저 감정을 쏟아내는데 그치지 않았어요. 서로 협력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평화로운 대응 방안을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좀 봐봐요.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LA의 대학생들 한 무리가 조니 소말리가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장소를 추적하는 온라인 지도를 만들었더라고요. 또 뉴욕에 있는 다른 한 그룹은 한국 뉴스 기사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고 있었어요. 특히 평화의 소녀상 이슈는 큰 충격을 줬어요. 작년에 한국 출장 중에 직접 소녀상을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소녀상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죠. 옆에는 빈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앉아보고 자신만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 소녀상은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던 시절, 특히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끔찍한 고통을 겪었던 위안부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조니 소말리가 이 소녀상을 조롱했을 때 그는 단순히 예술작품을 무시한 게 아니었어요. 그는 수십 년에 걸친 고통과 고난을 비웃은 거였죠. 재미교포들의 반응은 신속하고 강력했어요. 제 소셜미디어 피드는 생존자들의 손자 손녀들이 처음으로 가족들의 역사를 공유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가득 찼어요. 온라인에서 난리 난 거 봤어요? 제 동료 톰이 사무실로 와서 물었어요. 재미교포들의 반응이 정말 놀라워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 봐요. 단순히 화난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양국 당국에 연락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손을 뻗고 있어요. 그들의 조직력은 제가 1992년 LA 폭동에 대해 공부하면서 접했던 이야기들을 떠오르게 했어요. 그 당시 경찰이 도와줄 수 없었을 때 재미교포 가게 주인들이 힘을 모아 자신들의 가게를 지켰잖아요. 이제 30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세대가 기술을 활용해 커뮤니티의 명예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에 함께 일했던 재미교포 커뮤니티 리더인 사라 김이었어요. 엘리, 지금 좀 걱정스러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조니 소말리의 팔로워 몇몇이 온라인에서 협박을 하고 있어요. 재미교포 사업체들을 표적으로 삼을지도 몰라요. 저는 새로운 문서를 열고 메모를 시작했어요. 어떤 종류의 협박이에요? 한국 식당이나 가게를 훼손하겠다고 하거나 한국 문화 행사들을 방해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엔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지역 경찰들과 연락을 취했고 동네 자경단도 꾸렸어요. 그들의 준비성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재미교포들이 많은 주요 도시들에서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있었거든요. 보안 카메라 영상을 공유하고 지역 경찰과 협력하며 비상 연락망을 구축했어요. 젊은 재미교포들은 나이 든 교민분들을 가게에서 오가는 길까지 에스코트하겠다고 자원했어요. 제 동료 마커스가 문을 두드리며 세보고서를 들고 왔어요. 이거 봐야겠어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 분석가들이 조니 소말리가 미국으로 도망치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정말 최악의 선택이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뭘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 마커스가 물었어요. 제가 미국 전역의 재미교포 커뮤니티를 보여주는 지도를 열었어요. 이거 보세요. 모든 주요 도시에서 재미교포들이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잖아요. 서로 돕고 역사를 기억해요. 그리고 특히 LA나 뉴욕 같은 곳의 몇몇 조직들은 이런 모욕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마커스에게 설명하는 동안 제 컴퓨터가 새로운 알림을 띄웠어요. 누군가 조니 소말리가 다시 사과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번엔 한국 네티즌들이 그의 말을 하나하나 검증했더라고요. 이전 발언과 모순된 부분을 지적하며 링크를 첨부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화난 상태가 아니었어요. 똑똑했고 철저했으며 멈추지 않았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지만 온라인 활동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재미교포 변호사들은 조니 소말리의 활동을 신고하려는 사람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었고 기술 전문가들은 온라인 괴롭힘을 기록하는 팁을 공유했어요. 대학생들은 한국 정부의 법적 대응을 지지하며
한국 영사관 앞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조직했어요. 의자에 기대 앉아 제가 보고 있는 장면들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있었어요. 재미교포들은 이번 위기를 강력한 연대의 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세상에 자신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강하고 조직적이며 누구도 자신들의 유산을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집에 가려고 짐을 챙기면서 내일 새로운 전개가 있을 것임을 알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존이 소말리는 재미교포들의 힘과 결단력을 너무 얕본 거예요. 이제 그는 연대의 힘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배우게 될 거예요. 제 사무실 창밖으로 도시 위로 몰려오는 먹구름을 바라봤어요. 그날 날씨는 서울에서 온 최신 영상을 검토하며 느꼈던 긴장감과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범죄 심리학자로서 반사회적 행동에 관한 수많은 사례를 분석해왔지만 존이 소말리가 최근에 벌인 짓은 정말 속이 뒤집어질 정도였어요. 영상은 서울 시간으로 밤 11시 42분에 시작됐어요. 그날 밤은 습도가 아주 높은 날이었어요. 옷이 피부에 찰싹 달라붙을 정도였죠. 소말리의 얼굴이 카메라 화면을 가득 채웠는데 거리를 밝히는 강한 가로등 불빛에 비춰지고 있었어요. 그는 평소처럼 특유의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휴대폰 카메라를 조정하면서 생방송을 보는 사람들의 댓글을 읽고 있었어요. 얘들아, 이거 잘 봐. 그가 속삭이듯 말하며 카메라를 높은 콘크리트 벽 쪽으로 돌렸어요. 벽 위엔 가시철망이 있었고요. 여기가 군사시설 중 하나야. 한국 군인들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자고. 저는 화면에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더욱 꽉 쥐었어요. 군사시설의 벽은 밤하늘 아래 어두운 실루엣으로 우뚝 서 있었어요. 경고 표지판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출입 금지와 군사시설이라고 뚜렷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소말리는 그런 경고를 전혀 무시했어요. 그의 생방송 채팅창은 난리가 났어요. 어떤 시청자들은 그에게 멈추라고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과 격려 댓글로 그를 부추겼어요. 시청자 수는 1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죠. 야, 한국. 그가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벽에 부딪혀 메아리쳤어요. 왜 젊은 남자들에게 군대에서 2년이나 낭비하게 해?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너희 다 겁쟁이 아니야? 그는 자기 말을 스스로 비웃으며 크게 웃었어요. 그런데 그가 보지 못한 걸 저는 봤어요. 그의 뒤편 그림자 속에서 움직임이 포착됐거든요. 화면 가장자리에 몇몇 인물이 나타났고 그들은 단호하고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기 좀 봐라. 소말리는 계속 떠들며 카메라를 주변으로 휘저었어요. 벽이며 경비며 다 있는데 뭘 지키려고 이런 거지? 설마 너희. 실례합니다. 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소말리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그의 카메라는 떨리는 손에 들려 흔들렸고 화면에는 젊은 남자 5명이 나타났어요. 모두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자세와 태도에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기계가 느껴졌어요.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는데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날카로운 눈빛과 차분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달에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우리 방위군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설명해드리죠. 소말리의 카메라가 불안정하게 흔들렸어요. 아니, 나는 그냥. 당신이 왜 우리가 군 복무를 하는지 물었죠. 다른 한 사람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리죠. 할아버지는 한국전쟁이 시작됐을 때 12살이셨어요. 가족 전부 남쪽으로 도망칠 때 입고 있던 옷 한 벌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죠. 그리고 자기 나라가 불타는 걸 직접 보셨습니다. 제가 군복을 입었을 때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제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라이브 채팅창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시청자들은 예상치 못한 이대치 상황에 놀라며 영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말리는 이를 농담으로 넘기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 저기 얘들아. 나는 그냥 콘텐츠. 세 번째 청년이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콘텐츠? 내가 진짜 콘텐츠를 보여줄게.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군사훈련 영상을 틀었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야. 우리는 얼어붙은 산속에서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훈련해. 우리는 가족을, 집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법을 배운다고. 이건 조회수 올리려고 장난치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 삶이야. 처음 말을 꺼냈던 청년이 다시 말했어요. 그는 군사시설 쪽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 벽 뒤에서는 젊은 남녀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그리워하고 극한의 피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서로 함께 성장합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걸 비웃고 있군요. 저는 화면 속 소말리의 얼굴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평소의 자신만만한 표정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는 이 젊은이들의 이야기 속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들은 그를 건드리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어요. 그럴 필요조차 없었거든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역사와 희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모든 한국 남자들은 복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억하니까요. 네 번째 청년이 설명했어요. 우리 조부모님의 고통을 기억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기억하죠. 우리는 복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니까요. 세대마다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다섯 번째 청년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는 소말리의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은 우리가 예의 바르다고 약하다고 생각했겠죠. 당신은 우리의 존중을 약점으로 착각했습니다. 그게 당신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리고 소말리의 생방송이 갑자기 종료됐어요. 화면은 검게 변했고 충격받은 시청자들로부터 댓글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죠. 그의 한국군 복무조롱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그에게 역효과를 일으켰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방금 목격한 일을 곱씹었어요. 그 젊은이들의 반응은 정말로 절묘했어요. 폭력도 위협도 없이 그저 자부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역사와 진실로 그들의 국가적 명예를 지켜냈죠. 그들은 소말리의 플랫폼을 이용해 그의 조롱을 한국의 강인함과 단결을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로 바꿔버렸어요.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한국계 미국인 지인들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그 영상은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퍼지고 있었고 조회수와 공유수가 수백만 단위를 넘고 있었어요. 전 세계의 한국인 커뮤니티는 그 젊은이들의 품격 있는 대응을 축하하며 이것이 무례함의 품격과 힘으로 맞서는 완벽한 사례라고 칭찬했어요. 이 사건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 느꼈어요. 소말리는 결국 그의 상대를 만났어요. 폭력이나 혼란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진 단호한 목소리로 무례함에 맞선 젊은이들 속에서요. 저는 컴퓨터 화면에서 공항 보안 영상을 반복해서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는 조니 소말리가 있었죠. 새벽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을 빠르게 걸어가면서 아침 일찍 붐비는 사람들 속에 섞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는 검은 마스크에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게 쉽게 숨을 수 없어요. 특히 잘못된 이유로 유명해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휴대폰이 진동하면서 경찰청의 한 연락처로부터 메시지가 왔어요. 그들은 소말리가 12시간 전에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한 이후로 그의 움직임을 추적해 왔다고 했어요. 요즘 스마트폰이 생각보다 덜 사적인 물건이거든요. 특히 수사 대상이라면요. 비행기 타고 그냥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참 어이가 없네. 제가 혼잣말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범죄 행위를 연구해온 저의 경험으로 보면 이런 패턴은 흔하거든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도망가려 해요. 하지만 소말리는 기본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한국 법집행기관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과소평가한 거죠. 영상 속에서는 사복 차림의 경찰관 3명이 게이트 17 근처에서 포지션을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두르지도 않고 어떤 소란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들은 소말리가 보안 검색대를 지나갈 때까지 그냥 기다렸죠. 그리고 그 순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서 잠깐 멈춰주세요. 한 경찰관이 영어로 말하며 자신의 배지를 보여줬어요. 소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시는 게 보였어요. 뒤에는 경찰관 2명이 더 나타났는데 그들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어요. 영화에서처럼 극적인 탈출 같은 건 없었죠.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로스앤젤레스의 한 한인 커뮤니티 리더인 사라 김씨였어요. 뉴스 봤어요? 그녀가 들뜬 목소리로 물었어요. 잡혔대요. 지금 보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근데 사라 씨 이제부터가 걱정이에요. 소셜미디어 피드를 열어보니 해시태그 JUSTICFORKOREA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트렌드에 올랐더라고요. 시드니부터 토론토까지 전 세계 한인 커뮤니티에서 이 소식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각 게시물 댓글 섹션은 반응으로 폭발하고 있었죠. 그런데 축하하는 글들 사이에서 뭔가 불길한 게 보였어요. 소말리의 열성 추종자들, 대체로 그의 공격적인 태도를 좋아하는 젊은 남성들이었는데요. 그들이 협박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았고 소말리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며 분노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한인문화센터의 주소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새로운 문서를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협박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했어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은 긴장이 얼마나 빨리 폭력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잖아요. 새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캘리포니아의 한인 상점 주인들이 지역 감시 모임을 조직하고 있었어요. 젊은 한인들은 문화센터를 지키겠다고 자원봉사를 나섰고요. 커뮤니티 리더들은 긴급 전화 한라인을 만들었어요. LA 폭동 때 한인들이 동네를 보호했던 일이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조직적이고 소셜미디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린 이런 상황을 이미 겪었잖아요. 한 상점 주인이 저에게 전화로 말했어요. 우리 커뮤니티를 보호하는 법을 알아요. 이번엔 카메라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어요. 준비가 됐어요. 한편 한국에서는 소말리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경찰이 그의 군기지 사건에 대한 새로운 혐의를 추가했죠. 그의 여권도 압수되었고 비싼 변호사도 그를 도울 수 없었어요. 한국 언론은 그가 구치소로 이송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제 경험상 이 일이 여기서 끝날 리 없거든요. 이번에는 미국 주요 도시 내 한국 사업체 근처의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소수의 남성들이 천천히 차를 몰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진을 찍고 있었고요. 그들은 소말리의 얼굴이 그려진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프리잔이나 코리아 윌페이 같은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죠. 저는 큰 한인 커뮤니티가 있는 도시의 경찰서에 경고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시 사라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람들 분위기 어때요? 제가 물었어요. 자부심은 있지만 조심스러워요. 그녀가 말했어요. 나이 든 세대는 1992년을 기억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폭력 없이 강해지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 문제를 일으키면 증거가 남을 거예요. 제 컴퓨터에서 새로운 알림 소리가 났어요. 소말리가 구치소에서 친구를 통해 메시지를 올렸더라고요. 한국이 자신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에 맞서 싸우라고 그의 추종자들에게 외쳤어요. 그 메시지는 몇 분 만에 수천 번 공유되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식은 지 몇 시간 된 커피를 집어들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고 너무 많은 분노한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조니 소말리, 너도 네가 뭘 바라는지 조심해야 할 거야. 제가 중얼거리며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너는 주목받길 원했잖아. 이제 전 세계 한인 커뮤니티가 너를 주목하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이 일을 잊지 않을 거야. 사무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또 다른 긴 하루가 시작됐죠. 한국의 구치소 어딘가에서 소말리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혹독한 교훈을 배우고 있었겠죠. 하지만 이곳 현실 세계에서는 그의 행동이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일으켰어요. 한인 디아스포라가 깨어나고 있었고 예상치 못한 적에 의해 하나로 뭉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멀었죠. 저는 워싱턴 D.C.에 있는 사무실에서 서울에서 열리는 소말리 재판의 생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법정은 현대적이고 밝았고 나무 패널로 꾸며진 벽과 기자들로 가득 찬 방청석이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소말리의 모습이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어요. 늘 자신감 넘치던 그 특유의 비웃음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었고 너무 커 보이는 평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검사는 날카로운 눈매와 완벽한 자세를 가진 40대 여성으로 단상에 서서 하나씩 증거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어요. 화면에는 시장에서 나이든 여성들을 조롱하는 소말리의 모습, 평화의 소녀상에 낙서를 하는 모습, 고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붓는 장면이 나왔어요. 영상이 하나씩 재생될 때마다 소말리는 점점 더 의자 깊숙이 몸을 숨기듯 주저앉았어요. 저 몸짓 좀 봐.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했어요. 저는 범죄 심리학자로서 소말리의 가면이 벗겨지는 과정을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이건 그의 유튜브 영상 속에서 보이던 대담한 트러블메이커가 아니었어요. 이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뒤늦게 깨달은 한 사람의 모습이었죠. 그에 대한 증거는 끝이 없어 보였어요. 서울 전역에서 그가 법을 어기는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들,
상점 주인들이 제공한 CCTV 영상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그의 위협과 괴롭힘을 기록한 글들까지. 하지만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건 피해자들의 증언이었어요. 한 할머니는 소말리가 전통 한복을 입은 자신을 몇 블록이나 따라오며 조롱했던 일을 담담한 목소리로 증언하셨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혼자 장 보러 가는 것도 두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한 명의 중학생은 소말리가 전쟁기념관으로 향하는 학교 현장 학습 중에 나타나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을 비웃으며 소란을 피웠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 학생의 할아버지가 바로 그 전쟁에 참전하셨다더군요. 피고인은 한국의 문화, 역사, 그리고 국민에 대한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무례를 보여왔습니다. 검사는 명확한 영어로 말한 뒤 같은 말을 한국어로 다시 했어요. 그는 한국이 자신을 막지 못할 만큼 예의 바르고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틀렸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지운 박 씨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어요. 그는 이 순간이 올 거라고 예견했었죠. 한국은 약하지 않아요. 그는 말했어요. 우리는 참을성이 있고 예의를 중시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말리의 변호사는 그의 행동이 단지 지나친 코미디였다고 주장하려 했지만 회색 머리칼을 한 단호한 표정의 판사는 설득되지 않았어요. 그는 괴롭힘, 기물파손, 무단침입, 혐오 발언, 비자 위반 등 소말리가 저지른 모든 혐의를 하나하나 나열했어요. 그 리스트가 몇 분이나 계속됐죠. 소말리가 마지막으로 발언할 차례가 되자 그는 여느 때처럼 감정에 호소하려 했어요. 울고 남을 탓하고 반성했다며 용서를 구했죠. 하지만 저는 너무 많은 조작꾼들을 연구해봤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눈물은 가짜였고 그의 말은 공허했어요. 그는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방법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죠. 판사도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본 것 같았어요. 판결은 단호했어요. 징역 3년 그리고 한국 영구 입국 금지. 벌금은 수백만 원에 달했어요. 소말리가 그걸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를 정도였죠. 판결문이 읽혀질 때 저는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소말리는 판사가 아닌 방청석에 있는 평범한 한국 시민들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결국 자신을 쓰러뜨린 이들이 누구인지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를 무너뜨린 건 경찰도 정치인도 유명 인사도 아니었어요.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은 할머니들, 목소리를 낸 학생들, 보안 영상을 보관한 상점 주인들, 그리고 품위 있게 그를 대면했던 참전 용사들이었어요. 그저 자기 나라를 그의 놀이터로 만들지 않으려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를 멈춘 거였죠. 노트북을 닫고 사무실 창가로 걸어가서 아래의 워싱턴 D.C. 교통을 내려다봤어요. 범죄 심리를 연구하며 다양한 문화적 갈등 사건을 봐왔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어요. 이건 한 공동체가 갈등 대신 품위를, 폭력 대신 인내를, 복수 대신 정의를 선택한 이야기였거든요. 소말리는 한국이 쉬운 목표라고 생각하고 무작정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가 부딪힌 건 조용한 강인함의 벽이었어요. 그건 단지 한국의 힘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한국인 공동체가 함께 보여준 연대의 힘이었죠. 그는 장난으로 화제가 되고 싶어 했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예의 없는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어요. 다음 날 소말리가 교도소로 이송됐다는 기사를 봤어요. 헤드라인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지만 이 사건이 남긴 영향은 오래갈 것 같았어요. 한국은 현대 도발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세계에 보여줬어요. 그것도 분노나 폭력이 아닌 인내, 연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정의감으로 말이에요.